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와 있어서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PPT 준비 없이 주요 주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금 백신 문제인데요. 백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열어서 공개해서 같이 공유한다, 그런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제조국과 전 세계 WTO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독일과 제조사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독일과 제조사들의 입장은 백신 제조하는데 굉장한 연구와 그다음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들고, 그다음에 또 백신이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의 원천이다.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질병에 대한免疫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백신이 사실 지식재산권이 공개되어도 그것을 생산하는데 벌써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제적인 합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70세부터 74세까지도 이제 접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접종을 하려고 하는 동의율이 60%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침 제 언론 뉴스를 보니까 약 부작용이 18,000명 정도가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는 사망에까지도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백신 확보도 문제인데요. 한국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수상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은 화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이자 CEO에게 30번의 전화를 했다. 그 30번의 전화를 받고 감동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에도 전화를 하면서 업소를 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에 화이자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화이자 CEO의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여러 뉴스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주 하나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옐렌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어느 조그만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미 연준에서도 그야말로 언론에서 각본을 짠 듯이라고 나왔는데, 각본을 짠 듯이 연준에서도 바로 지금 미국의 자산 가격의 급등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예사로 여길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만약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시장국에 나와 있는 돈들이 많이 미국으로 유출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이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2020년 작년 3월에 코로나 발병을 하자 바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들어갔습니다. 현재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만 하더라도 거의 5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풀려 있고요. 그 5조 5천억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벌써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만 하더라도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돈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5천억 달러였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제 체크해보니까 약 8천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달러 정도가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들이 한꺼번에 나갈 경우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500억 달러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돈이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외채도 한 5,500억 달러 정도 되고, 우리는 1년에 수입도 한 5천억 달러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뭐 원유만 해도 1년에 한 1,000억 달러 수입하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돈이 유출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이번 금년 9월까지는 600억 달러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판입니다만 현재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수합이 연기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다시 또 한 가지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뭐 불가불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회복이 힘들어지죠.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명동에 1층 상가의 공실률이 50%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침체해 있는 속에서 회복이 안 된 속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경기는 더 침체하고 반면에 국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를 하면 넘어서죠. 2.3%. 그리고 앞으로 5월달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오면은 치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 지금 그 경기를 정책 기조를 지난 4년간 대실패를 하고도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에 거기다가 소위 문재인 불황을 초래하고도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대불황을 초래하고 있는 중에도 전혀 정책 기조 전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앞두고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뉴스 하나가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은 재정도 바닥이 날 정도로 끌어다 쓴 데다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금년에도 뭐 국가 채무 비율이 국가 채무가 금년 말에 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GDP 대비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진국 기준의 국가 부채 기준으로 좀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라면 인물이 120%에 도달해서 재정 위기도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너무 현금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기금도 다 끌어섰습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건강보험기금도 바닥이 나고 있는 기금이란 기금은 다 끌어섰는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최근에 엊그제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법안 중 하나가 한국은행에 적립금도 끌어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은행 적립금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쌓인 적립금인데 주로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 이거는 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언제나 한국은행 총자산 대비해서 적립금을 외국에서는 보통 3%, 5% 내지 5% 정도를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 적립금마저도 끌어쓰자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있는 돈은 다 끌어서 그냥 쓰고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송영길 여당 대표가 지금 뭐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그 첫 행보가 친문에 색깔을 좀 지우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임명한 정책위원장이라든지 당 간부들 보니까 전부 586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에 지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했던 그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정도로
경제나 외교나 모든 걸 파탄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한마디로 전혀 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586 그룹들이 정책을 농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전히 뭐 송영길 대표도 워낙 그 586이 강력하게 국회와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 뾰족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또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하여튼 좀 제가 마음을 착잡하게 했던 것은, 송영길 대표도 5.18 민주화 묘지를, 광주에 있는 묘지를 참배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봉화마을 거쳐서 이제 5.18을 갔죠.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당 간부들이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호남이 친호남이 아니고 핵호남으로 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게 백신 외교를 하면서 미국도 그 백신 외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재산권을 공개해서 더 많은 나라가 백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독일과 제조사들은 오히려 지식재산권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그 백신 생산에, 연구개발과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백신 하나 생산하는데 1상, 2상, 3상을 임상 실험을 거치는 거, 연구개발도 엄청난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요. 또 임상 실험을 3상까지 거치는 과정에도 수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급등을 보이면서 특징 중 하나가,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이더리움이 한마디로 용도가 지금 굉장히 그 디파이라든지 탈중앙화 금융이라든지 혹은 또 요즘 NFT라고 하는 그 디지털 원본 증명 같은 거,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런 걸 하는 스마트 계약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더 중요한 그런 비트코인의 단순 거래 결제용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이더리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뭐 도지코인이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 뭐 나는 도지코인을 사랑한다, 나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바로 이제 며칠 뒤에 그 MBC의 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출연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지하는 도지코인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도지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약 한 70센트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SEC 위원장이 이 암호화폐가 또는 가상화폐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JP모간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파생 상품을 내놓는다고 그랬고, 또 뭐 얼마 전에도 이베이에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결제수단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점점 제도권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엊그제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여당의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생태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오히려 이번에 그 가상화폐 파동으로 급등하는 그 파동을 배경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에 관해 전혀 관련된 입법이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조차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상화폐는 거의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2017년에 추출을 했는데 2017년에 가격이 폭등하고 2018년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속에서 가상화폐가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필요한 입법이나 규제나 가이드라인도 없는 속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자격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한마디로 해킹 방지셀이나 고객 신원 확인이나 필요한 그런 자동시탁 방지 엔티머니 론더링 AML이라고 그러죠. 그럼 KYC라고 해서 K Know Your Customer 고객 신원 확인 이런 시스템도 없는 거래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한탕하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를 유혹하면서 그냥 한탕해서 먹튀하는 그런 거래소까지도 생겨나고요. 또 거기에 또 투자자들도 또 그런 걸 오히려 더 큰 거래소 안정된 거래소에서 제대로 된 그 코인 업체들도 상장 심사를 받고 상장하지 않고 그런 무자격 영세 거래소 상장을 해서 또 한 그 코인 제작 코인 회사들도 한탕하자 그런 회사들도 생겨나고 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혼탁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부분 다 이제 그 정부 당국이 특히 금융 당국이 이것을 입법도 하고 규제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당의 이용우 의원이 그런 가상자산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바야흐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때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좀 지금 뭐 200여 개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비가 되어서 일본은 벌써 2018년에 정비돼서 20여 개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이제 정비를 해서 이제 좀 생태계도 건전화시키고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투자자도 보호하도록 해서 가상자산이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이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혈명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